자, 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요건까지 했어요. 요건 심리까지.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종류를 선택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 심리하는 파트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본안 심리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이 나왔을 때 재결 부분, 그다음에 가구제 부분, 재결의 효력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분 질문도 했고, 제가 뭐 절차론 수업이나 아니면 실무법 수업이나 이제 행정법 수업 때 작년에 뭐 두 개의 이의 신청 판례가 있었는데 이의 신청 판례가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 어떤 내용인지를 질문하신 게 있어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거 뭐냐면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청을 하고 거부가 됐어요. 근데 거부처분이 나왔죠 지금. 그러면 근데 동일하게 또 신청을 했는데 또 거부가 됐어요. 그럼 각각의 거부는 대상 적격을 갖죠. 거부처분은 그때그때 거부마다 다 대상 처분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다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그거를 논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환급금을 받아가라고 했는데, 자, 오늘 비가 오니까 아마 분필이 좀 많이 부서질 거예요. 제가 힘이 좋은 건 아니고요. 환급금 뭐 신청을 했다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신청을 해서 돈 얼마 받아가세요. 그 액수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 100만 원 받아가세요. 그리고 그거를 뭐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받아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나왔어요. 그 결정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뭐 이거에 대해서 불만 갖거나 아니면 액수든 아니면 뭐 금액의 정도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가지면은 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통지서가 왔겠죠. 그러니까 그 통지서에 따라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이의 신청도 심의를 했죠. 뭐 이의 신청이 열리면은 그냥 뭐 문서만 보고 담당 공무원이 딱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뭔가 심의를 해가지고선 심의 의결을 거쳐서 또 결정이 나왔는데 그대로 100만 원, 100만 원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기각됐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100만 원이 불만이야 라고 해가지고서 이의 신청을 했더니 다시 100만 원 이렇게 나왔으면 기각된 거죠. 근데 날짜가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돈 받아가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자기가 고민도 해볼 테고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 뭐 결정 기간도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좀 지나가니까 이제 뭐 9월 뭐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렇게 돈 받아가라고 100만 원의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거의 성질은 기각이라고 해요. 기각 결정이 나왔다라고 볼게요. 기각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 원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원래 이의 신청의 결정이라는 거는 이론에서 보면 자, 이의 신청은 그게 인용이 됐다라고 하면은 인용이나 아니면 뭐 일부 인용이든 아무튼 뭔가 그 원처분이 변경이 됐거나 원처분이 없어졌거나 했을 때 없어졌으면 뭐 새로운 처분이 나올 테니까 상관이 없는데 원처분을 변경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변경됐으니까 그 이의신청의 결정이 대상이 될 거예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변경됐으니까. 원래 있었던 원처분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지고 새로운 결정이 나온 거니까 그것도 이의신청이라는 거는 같은 행정기관에 같은 그 처분청에다가 하는 거니까 처분청에서 뭔가 새로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이의신청 결정 신청의 결정이 대상이 돼요. 행정심판에. 근데 원처분을 유지했다라고 한다면요. 유지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뭐가 대상이 돼요? 그럼 원처분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원처분이 대상이 되겠죠. 자, 원처분이 요것이 이제 행심의 대상이 될 거예요. 행심. 근데 지금 제가 작년에 30개 판례에서 2개나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 판례는 어떻게 있냐면은 뭐가 문제냐면 이제 행정기본법이 이제는 시행이 되지만 되기 전에는 이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처분을 기준으로 90일, 180일을 계산했잖아요.
이제는 행정기본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뭔가 기산이 되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처분이 90일, 180일이 지나간 거예요. 물론 이거 같은 경우 알았으니까 뭐 이의신청도 하고 송달 받았으니까 이제 안날로부터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90일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나고 갔으면은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못 하죠. 못 하니까 이제 어떡할까 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이의신청의 결정을 행심 대상으로, 물론 판례니까 소송이었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행정심판으로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행심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행심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선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죠. 청구했더니 원칙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원처분을 변경하는 거는 그 변경된 이의신청 결정을 행심 대상으로 삼는 게 맞는데,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그거는 원처분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아야지 이의신청 결정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고등법원에서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 가서 그게 뒤엎인 거죠. 자, 원처분을 유지하는 거는 유지해가지고서 원처분이 나왔을 때 이게 원칙은 맞아요. 전원합의체나 뭐 이런 걸로서 견해를 바꾼 건 아니에요. 바꾼 건 아닌데, 근데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뭔가 굉장히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이 이의신청도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100만 원이라는 어떤 처분을 한 걸로, 비록 100만 원 똑같지만 100만 원이라는 처분을 한 걸로 좀 보여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 이의신청의 결정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판례거든요. 그게 판례예요. 근데 판례가 이제 얘기한 건 이거죠. 두 가지예요. 너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또 거부를 했으면, 그러면 요것도 대상이지만 요것도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거부 처분은 그 처분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대상인 거 아니냐. 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100만 원 말고 더 주세요. 아니야, 100만 원만 줄 거야. 신청에 대한 어떤 거부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여기 가서도 다시 100만 원 말고 200만 원, 300만 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100만 원 줄 거야 라는 어떤 거부의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한 불만에 대한 신청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신청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거를 판단해서 다시 거부한 거라면, 그렇다면은 요 부분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서 원래 이론대로 어떤 신청에 따른 새로운 거부로 봐서 이의 신청의 결정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논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본질적인 측면에 변화가 있었다면, 제가 변화가 있었다면, 그렇다면은 원처분이 아니라 이의 신청의 결정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본질적인 측면의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있다고 봤거든요. 대법원은.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 판례를 뭔가 평석하는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저도 꼽사리 껴서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웃었죠. 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뭐 그거를 진행하시던 교수님도 좀 이상하죠? 아들이었나? 파사 아들이었나? 뭐 그러면서 농담을 했을 정도인데 뭐가 있었을까요? 날짜가 변했잖아요. 8월 1일부터 8월 15일, 9월 1일부터 9월 15일. 야, 돈 받는 날짜가 8월 달에 받는 거하고 9월 달에 받는 거하고 얼마나 큰데 돈 미리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 측면의 변화야. 이렇게 판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날짜가 지났으니까 새로운 지급기일을 만들어줬는데, 근데 그게 뭐 본질적 측면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이 판례를 자세히 소개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한 거고, 그래도 답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답안은 자, 그러면 이의신청의 결정이 새로운 뭔가 신청을 해가지고서 거부를 받은 그 이의신청의 결정이 대상 적격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쓰던 답안지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정리한 거. 1.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과 부작이다. 처분은
공고 뭐야 그 행정청의 법 집행이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뭐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상 적격의 판단 기준 하면서 우리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판례도 결국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런 것도 있지만 대상 적격은 이렇게 판단 처분이 되는지 여부는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그 써놨던 그 기준대로 다시 판단을 했어요. 그 기준대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를 설명한 거거든요. 근데 답안지에 이런 것들을 쓸 필요는 없고 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봤다라는 거. 그 다음에 혹시나 사례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 얘기했었네. 판례를 그대로 좀 각색을 하니까 이거 많이 들어봤던 건데 하면서 좀 익숙해지시라고 뭐 아까운 시간에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지워도 되겠죠? 자, 답안지 쓰는 건 어차피 대상 적격 우리가 쓰기로 한 그 양식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까지 봤냐면 이제 행정심판에 뭔가 위법 부당한 처분, 어떤 처분,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부작위가 있었을 때, 그런 부작위가 있었을 때 우리는 행심을 청구해요. 행심 청구를 하면. 행심 청구하고 난 다음에는 아직 안 배웠지만 가구제도 신청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면은 뭐를 한다고 했죠? 요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심리라는 거를 이렇게 딱 순서를 나누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요건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안 심리를 해요. 자,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되겠죠. 그죠? 뭐 잘못한 거가 요건에서 뭐 잘못된 거가 보정 가능하다면 보정할 수 있겠지만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났다. 이거는 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각하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객관 소송을 택하지 않고 주관 심판, 행정심, 쟁송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각하가 될 거예요. 청구인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 가요. 본안에서는 그럼 과연 그 처분이 정말 위법하고 부당하냐라는 걸 판단하는 건데 시험 문제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단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저 실무법에서 기출이 된 것도 1회 때 절차적 하자가 나왔거든요. 절차하자는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법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절차하자 독자적 위법성이 있으니까 취소 사유가 될 거예요. 그 외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딱히 없고 왜냐하면 해당 법, 위법한지는 해당 법을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참고조문이 나올 테고 우리가 어떻게 각 개별법을 다 외워요? 못 외우니까 참고조문이 나올 테고 참고조문 나온 거 이렇게 보면 위법하네. 이거 판단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부당이라는 거는 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조금만 낮춰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재를 한번 낮춰줘 볼래?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판단하라는 얘기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는 행정법 일반 이론과 비춰서 이제 행정기본법이 나오면서 이것이 뭐 성문화 됐지만은 과거로 따지면 이제 불문적인 그런 일반 이론과 비춰서 그거에 뭐 어긋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평등이라든지 근데 평등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로 그렇게 잘 출제는 안 돼요. 평등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냥 무조건 차별이 무조건 평등을 원칙 어기는 건 합리적인 차별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뭐 합리적인 차별은 괜찮은 거니까 그건 상식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나온다는 게 이제 비례 원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부당결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신뢰보호 원칙이겠죠. 자, 순서는 뭐 부당결부가 먼저 있나요? 13번을 보면 부당결부가 먼저 있네요. 이제 제가 성문화 됐다고 했죠. 행정기본법 13조예요. 13조.
기본법 13조를 근거로 해요. 예전에는 부당결부다라고 한다면은 헌법상의 뭐 법치주의 국가, 법치주의 원리를 근거로 한다 이렇게 쓰자고 제가 작년까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행정기본법에 법문화됐으니까 13조다. 혹시나 이게 몇 조다 이렇게 외우는 거 행정기본법을 다 공부해야 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딱 여기서는 몇 가지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기는 해요. 쓰면은 도움이 되는 거. 안 써도 뭐 나 떨어졌다 이런 건 아닌데 쓰면은 훨씬 도움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자 13조예요. 왜 법치주의를 근거로 한다라고 했냐면은 부당결부라는 거는 그래요. 어떤 공권력을 행사해요.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그냥 법에는 이거 처음 신청이 들어왔으면 허가해줘 라고 이렇게 법에 딱 써져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공무원이 플러스해서 부당하게 뭔가 결부 뭐 덧붙이는 거예요. 그죠? 야,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는 뭐를 해라. 뭐 부담으로 뭘 해라. 아니면은 어떻게 뭐 증여 뭐 기부 체납해라.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선 뭔가 여기다가 덧붙이는 거죠. 추가적인 어떤 요소를. 그럼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은 그러면 부당결부가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법의 근거가 없이 뭐를 더 붙이기 때문에 부당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예전에는 얘기했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행정기본법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로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문제가 나오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 모의고사도 있지만은 뒤에 이제 사례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뭔가 허가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뭐 공장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건축이나 뭐 이런 거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내가 허가를 해줄 테니까 인근에 뭐 공원 부지를 기부 체납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덧붙였을 때 이건 부당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음주운전을 할 때의 그 면허 말고 다른 면허까지 취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부당하게 뭔가 결부를 시켜서 취소를 시킨 거니까 그것도 부당 결부가 아닐까라는 문제가 있죠. 1차 때 여러분들 외우셨어요? 뭐를 운전하다가 이제 음주운전 걸렸으면은 어떤 면허는 취소되고 어떤 면허는 취소가 안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외우셨죠? 싹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어떤 면허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면허. 어차피는 뭐야? 어차피 우리는 논술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뒤에서 볼 거예요. 자, 저는 2종 소형 면허 뭐 이렇게 문제를 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A라는 면허 2종 소형 면허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건 음주운전으로 취소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취소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걸렸는데 왜 그 면허를 취소시켜요? 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인 해가 큰 뭔가 현저히 뭔가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면허가 이제 이것만 그 면허를 취소시키는 거는 말고 다른 비면허를 살려두면 그럼 이 비면허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면 피해를 또 발생시킬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과연 이것만 취소시키고 이거는 유지시키는 게 타당할 것이냐, 아니면 모두 취소시켜서 아예 근절해버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라는 사회적인 어떤 형량이거든요. 비교의 형량이에요. 그게 비교 형량으로 이제 그래도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까지 취소시키는 거는 부당결부야. 아니야, 이것까지 다 취소시켜야지 뭔가 제대로 된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는 거야. 이런 둘 간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논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논리로 쓰면 되죠.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요? 면허 음주운전을 막고자 하는 거는 뭔가 일반 예방적인 효과다. 일반이 뭐예요?
한 사람 개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예방을 해야 되는 효과다. 그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너무 크다. 너무 크고 광범위하다. 그리고 회복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면허를 싹 다 취소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거, 부당하게 결부시킨 게 아니라 관련이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부당 결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나중에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음주운전하고 나와가지고선 나올 수 있는 게 또 비례 원칙이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꼭 시험 문제 그래요. 이 사람은 자동차 운전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생계 유지 수단이고, 그 사람밖에 뭐 가족의 부양 의무가 없고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비례 원칙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행정사가 이제 내년부터 막 이렇게 하면 음주운전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행정사가 됐을 때 제일 처음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첫 번째 사건은 음주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모 연예인의 매니저였거든요. 매니저여가지고서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가지고서 나중에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겼거든요. 취소가 안 되고 이제 정지로 바꿨는데, 그때는 좀 절차적인 하자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겼는데, 그러면 돈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그 데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로드 매니저였거든요. 그 연예인의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연예인이 누군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제가 몰랐던 거지,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 뒤로 뭘 봤냐면 도깨비를 봤는데, 제가 누군지 말하면 제 걸 말이 안 듣겠죠? 제가 뭐 이렇게 맞나요?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그 여자 하여튼 누구 있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 있잖아요. 그죠? 예. 그분 로드 매니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의 이름을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인 거야. 야, 받아둘 걸. 막 그런 생각이,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하여튼 후회를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그래요. 과연 이제 비례 원칙으로 간다면 우리가 적필상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비례 원칙은 적필상이죠. 그러니까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에요. 적합성이라는 거,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적합성이 탈락되는 경우는 없어요. 적합성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단을 발동을 했을 때 목적이 달성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수업 때마다 맨날 쓰는 예인데, 말도 안 되는 예지만 맨날 쓰는 예인데, 여기 지금 막 모기가 날아다니잖아요. 이 모기를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수류탄을 터뜨려요. 뭐 나도 죽고 모기도 죽는 거죠, 뭐. 그죠? 그래도 적합해요. 모기 잡았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합한 수단, 뭔가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필요성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거죠. 아니, 여기다가 수류탄을 터뜨리는 게 어떻게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락하는 거죠, 필요성에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푸킬라를 뿌렸어요. 막 뿌렸어요. 모기 잡았죠. 적합하네요. 모기 잡는데 에프킬라를 뿌렸다? 필요 최소한의 수단일 거예요. 근데 눈이 따갑죠, 막. 눈도 따갑고, 여러분들도 가뜩이나 졸린데 에프킬라 뿌려놓으면 핑계 대죠. 그냥 퍼놓고 자도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모기 때문에 막 그 신경 집중이 안 되는 게 더 수업에 전념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애플킬러를 뿌려서 잡았더라도 막 그런 매캐한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더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라는 둘 간을 비교하는 거, 그게 상당성이잖아요. 그죠? 상당성. 자, 이거는 그냥 한 번만 들어두시면 아는데, 근데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입법자가 제재 수단으로 500만 원의 벌금이다, 뭐 아니면은 뭐 3개월의 영업 정지다,
뭘? 영업 정지다. 이런 식의 제재 수단을 규율해 놨어요. 적합하겠죠? 그죠? 필요 최소한 생각해 볼게요. 아유, 나같이 없는 사람한테 300만 원만 내라고 하더라도 나는 다시는 안 할 텐데. 그 다음에 영업정지 3개월이나? 나 망하라고? 나는 진짜 10일만 영업정지 하라고 해도 다시는 안 할 텐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토를 달지 말기로 해요. 그냥 약속하는 거예요. 입법자가 제재 수단으로 한계를 딱 정해놓은 거는 그냥 필요 최소한의 수단인 거예요. 그거는 뭐 국민의 합의를 봐가지고선 국회에서 입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뭔가 통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에요. 그러면은 따져야 되는 거. 지금 1개월만 해도 되는데 왜 3개월이나? 300만 원만 해도 되는데 왜 500만 원이나? 그걸 따지는 건 뭔데요? 그건 뭐 상당성에서 따져볼 수는 있겠죠. 내가 3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왜 500만 원까지 해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걸 따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자 A 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B 면허까지 싹 다 취소한다. 일단 부당결부는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일반 예방적, 한글 요즘 많이 틀려요. 예방적인 효과고 그 다음에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취소하는 거 부당하게 결부한 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례 원칙으로 가봐야죠. 그러면 비례 원칙으로 가가지고선 목적 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면허를 취소시키는 거, 정지도 아닌 뭔가 취소시켜버리는 거, 이런 것도 입법자가 규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수단인 것까지는 그냥 당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당성으로 가서 부당 결부도 아니라고 했으면 다시 또 가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반 예방적인 효과고 그 개인적인 피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사회적인 어떤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싹 다 취소하는 거 상당성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내보호예요. 실내보호는 실무법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절차론에서도 한번 나왔고요. 그러니까 실내보호는 절차법에도 있고요. 절차법에도 우리가 4조에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행정법의 일반 이론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의 어떤 요소가 되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근데 가끔 질문을 하세요. 하나로 외우면 안 되겠냐고. 절차법으로만 외우던가. 왜냐면 절차법에 행정절차법의 법조문과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에 나오는 내용에는 법조문, 행정심판법의 법조문은 없지만 행정기본법의 이런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판례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만 외우면 안 되겠냐고. 안 될 것 같아요. 둘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온 빈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의를 행정절차법에 있는 4조로 이제 행정절차법 4조로 외우시고요. 4조 2항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립 요건 부분 있잖아요. 요건 부분은 어차피 행정절차법에도 요건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사 실무법에도 나온다면 이 요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건은 요 판례 문구거든요. 판례 문구를 좀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에는 우리가 뭐 관행과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있을 때는 뭐 제3자 또는 공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리하게 소급해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걸 의의로 외우시고요. 행정기본법을 제가 써놨지만 그걸 의의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단 어떤 공권력 행사가 있어야죠. 공권력 행사래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죠. 자, 이거는 행정 절차론도 배우신다. 이제 특강으로 제가 다음 주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주에 아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다음 주에나 다다음 주에 이거는 여러분들 뭐랑 행정 절차론에서는 어떤 거를 엮어서 보셔야 되냐면 확약 있죠, 확약.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제가 드는 예는 절차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예예요. 그래도 아마 그걸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확약이 있으니까 확약에서 신뢰보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나올 수 있어요. 자, 공적 견해 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믿었죠. 신뢰를 했는데
그럼 뭐 나 혼자 잘못 믿은 게 아니라 정말 누구나 봐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보호 가치 있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신뢰로 인한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뢰와 인과관계가 있는, 관계에 있는 어떤 행위를 했죠. 근데 이 행위가 잘못됐다고 처분을 하는 거예요. 불리한 처분을. 그러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이 선행 행위에 반하는 행위에 반하는 그런 후행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제3자의 정당한 이익, 뭐는 제3자 또는 어떤 공익에 뭐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죠. 이익과 관련됐다면 뭐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는데 그 이익에 뭐 이익과 관련이 없어야죠. 관련이 없을 때,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신뢰는 보호해야 되고 이 후행 행위는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절차론 때 하겠지만 절차론 때 내용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확약이라는 게 있어요. 절차론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해줄 거야, 내가 신청을 받아줄 거야 라는 어떤 의사 표시를 한 거죠. 확약은. 자, 여러분들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절차론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뭐 해볼게요. 이 확약이 해줄 거야 라는 그 확약을 했을 때 행정청을 기속하게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문서로 해야죠. 문서로. 그죠? 문서로 우리가 확약을 했다면은 기속을 하게 돼요. 다만 이때도 뭐 사위 해가지고선 사정 변경이 있거나 위법한 뭔가 확약에 해당된다면 기속되진 않겠죠. 자, 이건 절차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사무관리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관리 내용으로 가서 사전심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전심사 청구했어요. 사전심사 뭔데요? 주로 복합민원일 때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공장 등록이라고 사무관리론에서 많이 나오죠. 공장 등록,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수 기관의 인허가를 거쳐가지고서 뭔가 실현되는 그런 민원을 우리가 복합민원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예를 공장 등록이라고 해요. 공장 등록할 거야. 나 이 정도의 뭐 설계도 하고 이 여기 토지에다가 이 정도의 평가서를, 환경 영향 평가서를 첨부해가지고선 최소한의 서류로 가부적부를 뭐 된다 안 된다에 대한 어떤 심사를 청구하죠. 그죠? 심사를 청구하면은, 그러면은 복합민원이니까 주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거기다가 제가 서류를 일괄해서 제출할 거예요. 그럼 일괄해서 제출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그래서 뭐예요? 가부적보에 대한 어떤 사전심사 결정을 하죠. 그러면은 나 된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뭐를 해요? 이제 정말 땅도 사고, 그 다음에 뭔가 공장도 짓고, 그리고 고용하고 기계 설비 갖추고, 그래가지고선 정식 심사를 신청하죠. 심사를 신청하면 사전심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면은 이 사전심사 결정이 정식 심사에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무 규정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는 가능이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갑자기 뭐예요? 불가능, 안 돼, 불가, 뭐 이렇게 견해가 나와버렸어요. 자, 문서로 줬겠죠. 우리가 민원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문서로 하게 돼 있으니까 문서로 줬겠죠. 그러면 이제 확약에서 어긋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속되는 거니까, 이게 뭔가 사정병행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위법한 의미의 어떤 신청일 때는 그러면은 불가할 수 있겠죠. 그죠? 행정절차법상으로도.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신뢰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자, 공적 견해 표명이잖아요. 당연히 사전심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믿어도 보호 가치 있는 신뢰죠. 그래서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공장을 졌죠. 그죠? 그리고 신청을 했더니, 공장을 짓고 신청을 했더니 어때요? 불가했어요. 그러면 신뢰를 깨쳤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사정 변경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위법한 어떤 신청이었다면 애초에 여기서 사전심사를 할 때 최소한의 서류를 내가 조작을 해서 냈다고 해보세요. 조작을 해서 내놓고 그래가지고서 나 통과했어, 안 걸렸어. 이게 보호 가치 있는 신뢰예요. 내가 뭔가 서류를 조작해서 냈는데 그건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엮어서 절차론에서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냥 우리는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걸 외울 때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거는 항상 선행행위가 있는데 그게 공적 견해 표명이에요. 그거를 제가 믿었는데 보호 가치 있는 미신뢰여야죠. 그 신뢰와 인과관계에 있는 행위를 내가 했고 그 행위에 의해서 행정청이 뭔가 후행 처분을 하는데 그 뒤에 처분을 하는데 근데 선행 행위와에 반하는 후행 처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신뢰보호 원칙이죠. 자, 이 공적 견해 표명은 이 판례는 제일 많아요. 1차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문제가 되죠. 근데 2차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은 그냥 꼭 그거를 담당한 공무원의 의견이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판례가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답변이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뭔가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의 답변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면은 그거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그냥 대표적인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실제 판례는 여러분들 썼을 때 사안의 해결이 틀릴 수는 있겠죠.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대표 판례가 그러니까 그 정도를 소개해주고 나중에 사안의 해결에서 좀 틀리는 거 그거는 상관없어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5페이지 보면 부당결부 원칙. 행정작용을 할 때 해당 행정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행정기본법 13조고요. 자, 사례로 나왔을 때 써야 되니까 요거는 좀 외워야죠. 그대로예요. 공권력 행사고 반대급부와 결부돼 있고 그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이 없고 자, 비례원칙 수단과 목적과 수단의 합리적 비례관계죠. 행정기본법 10조예요. 10조. 자, 내용 적필상이에요. 적필상 두 문자 따서 외우시고요. 해당되는 내용은 적합성이라는 거는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된다. 필요성은 필요 최소한의 수단이어야 한다. 상당성은 그 침해와 그 다음에 뭔가 공익 사이에 비교 형량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옆으로 가셔서 신뢰보호 원칙 행정기본법 12조예요. 12조. 자, 행정절차법 4조를 의의로 쓰세요. 그냥 여기 제가 1번, 2번 행정기본법 12조를 써놨는데 요거는 지금 저랑 한번 간단하게 읽고 그거를 외우세요. 자, 1번 보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는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정말 원칙적인 어떤 신뢰 보호 원칙이죠. 두 번째는 뭔가 실효의 원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할 수 있었는데 행정청이 할 수 있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민이 이제는 안 하겠지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겼어요. 그렇다면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어디랑 좀 비교해 보면 되냐면 어차피 제가 3월 행정실무 이 부분 심파법과 행정절차법을 같이 특강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같이 엮어서 생각을 한다면 의견 제출 절차 여러분들 혹시 배우신 거 암기하고 계시나요? 협의의 의견 제출 절차 서면으로만 할 수 있어요? 국민이 의견을 내는데 문서로만 해. 뭐 국가에서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어요. 서면, 말, 정보통신망으로 다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말로 했을 때는 기록을 하죠.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죠. 제출하면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죠. 반영하지 않으면요. 그 90일 이내에 사유 설명을 요청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의견 제출을 했으면요. 신속히 처리해서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게 있죠.
제가 뭘 잘못했어요. 불이익한 처분이니까 의견 제출 기회를 줬겠죠. 그래서 의견까지 제출했어요. 처분이 안 나와요. 의견 제출했더니 넘어갔나? 내가 그렇게 잘 썼나? 그리고 1년, 2년 지났어요. 갑자기 처분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할 수 있겠죠. 그게 처리 기간이 없다면, 뭔가 처리 기간이 없으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1년, 2년까지 좀 너무 심했나요, 제가? 아무튼 좀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뭘 주장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죠. 신뢰보호 원칙의 지금 12조 2항이죠. 그죠? 주장해 볼 수 있겠죠. 자,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 판례가 뭐 학업식 판례는 있지만은 뭐 대단히 막 이렇게 어느 책이나 실려 있는 그런 판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뭐 한번. 자, 성립 요건 볼게요. 공적 견해, 동그라미 1번 공적 견해 표명. 판례 문구를 그대로 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쓰면 너무 좋지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 위주로 동그라미 1번 공적인 견해 표명. 동그라미 2번 신뢰연대에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은 보호 가치 있는 신뢰여야 한다. 그죠? 동그라미 3번 신뢰에 따른 행위를 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신뢰와 인과관계에 있는 행위를 했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 그런데 첫 번째 공적 견해 표명, 그러니까 선행행위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건의 공적 견해 표명은 행정 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서 신뢰 가능성에 비춰서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실질에 의해서 판단한다. 자, 거기까지 해서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그 다음에 심리 범위인데요. 본안 판단의 범위죠. 불불제사. 뭐 이거는 혹시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냥 단문적으로 이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불불제사 이렇게 외워두세요. 불불제사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불은 뭐예요?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 개념은 뭐예요? 이거는 뭐 나중에 비송이나 여기서도 문제가 되고 여기서도 문제가 되니까 개념을 알고 있어야죠. 제가 A 처분, B 처분, C 처분, D 처분 진짜 나쁜 놈이었나 봐요.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막 두루룩 하고 받았어요. 근데 야,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C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C에 대해서 처분을 A, B, C, D 이렇게 받았는데 C에 대해서 제가 행심을 제기했어요. 제기했더니 행정심판위원회가 저의 사정과 모든 걸 딱 봐서 딱 보니까 제가 되게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되게 불쌍하게 생기니까 이제 야, 내가 너 C 말고 D 처분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제가 심판 대상으로 삼은 그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주는 게 불고불리 원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요. 불이익 변경 금지는 어떻게 돼요? 원래 만약에 100만 원 벌금 내 이렇게 나왔어요. 100만 원. 그래서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그 정도는 싸게 나온 건데 네가 반성의 의미가 없구나. 이걸 불복을 했어? 하고 괘씸하네 하면서 막 200만 원 이렇게 높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죠? 자, 이거랑 또 많이 헷갈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과태료예요. 과태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과태료가. 그러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요. 근데 과태료는 불복하면 행정심판으로 불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 뭘로 넘어가요? 바로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죠.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그 과태료 재판에서 이제 검사와 이제 나와의 싸움이 바뀌는 거죠. 여기는 행정청이 나에게 이제 과태료 100만 원을 내렸는데 내가 불복하는 순간 이제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고 검사와 나로 바뀌어요. 이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이라는 거는 기존에 뭐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럼 기존에 뭐라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넘어간다는 거는 이게 없어졌다는 거는 여기선 어때요? 200만 원이 나와도 되죠. 이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원래 없어져 소멸됐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게 아니죠. 이거는 200만 원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과태료 재판은 이제 결정으로 하죠. 우리가 결정으로 자 200만 원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즉시 항고를 하면 이게 1심에서 이제 2심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요. 이 결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200만 원을 넘기지 못하죠.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죠. 근데 원래 이게 과태료 재판이니까 비송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비송은 원래 1심 결정에서 2심 결정으로 넘어갈 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비송 사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비송은 객관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진실이 그거라면 2심에서 더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과태료는 뭔가 그런 뭔가 위반 행위가 있었다라는 게 진실인 거고 200만 원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제재 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갈 때 뭐예요? 이때는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죠.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해요. 원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불이익하게 변경이 다 가능한데 과태료는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고요. 여기서는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변경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게 없어졌으니까. 자, 근데 행정심판은 뭐예요? 그냥 행정심판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위법 부당. 그러니까 뭐예요?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당부당에 대한 어떤 재량이나 사실 문제까지 심리하죠. 자, 위법성 판단 시기는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이거는 별표를 좀 쳐주세요. 아직까지 출제가 제대로 된 적이 없죠. 그럼 사실 행정소송으로 가면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심판에서는 좀 애매해요. 출제가. 애매하긴 하더라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이거는 1차 때 배웠던 내용은 좀 잊어버리세요.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행정소송까지 시험 범위라면 저도 이렇게 수업은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1차대로 수업을 하겠죠. 근데 행정심판법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위법성 판단 시기는 처분시예요. 원래 우리가 처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심 청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리를 거쳐서 최종적인 행심의 판단이 어떤 재결이 나오죠. 재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위법성 판단 시기는 지금 처분시가 원칙이에요. 시가. 그런데 거부나 부작위는요. 부작위는 그건 재결시를 봐요. 재결시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소송이나 여러분들이 1차 때 배웠던 건 어때요? 1차 때는 거부도 역시 처분시죠. 그죠? 거부도 처분시예요. 부작위는 그러니까 소송이니까 우리가 판결시까지가 맞는데 거부도 처분시예요. 근데 그냥 우리 심판법만 시험 보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적극적인 처분, 불이익한 처분은 그냥 처분시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부나 부작위는 대상이 뭔데요? 행정심판 종류가 의무이행심판이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 명령 재결이나 처분 재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을 명령하거나 처분을 할 때에는 지금 그 재결을 내리는 그 시점까지 뭔가 위법 부당함이 유지되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부나 부작위는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 상태, 지금 현재 부작위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뭔가 위법 부당하다라고 해서 재결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거부 부작위는 재결시까지로 봐요.
근데 잠깐만 얘기할게요. 잊어버리세요. 소송은 의무 이행 소송이 없잖아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고, 소송에서 판례는 처분을 막 하거나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상권 분립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거부도 처분시로 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애매해져요. 심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책에서는 거부 같은 경우는 소송하고 똑같이 이제 요 위법성 판단 시기가 거부는 요쪽으로 보는데, 의무 이행 심판인 경우는 뭐 어떻게 되고 막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어차피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거부처분 취소 심판도 아무튼 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결을 기준으로 한다. 네 맘대로 해도 되냐? 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그걸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어디랑 엮여요? 나중에 기속력을 배울 때 시적 범위랑 엮여요. 그죠? 시적 범위랑 엮이니까 시간적 범위는 뭐예요? 위법성을 판단한 그 시점 이전의 사유냐, 그 위법성을 판단한 그 시점 이후의 사유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속력 위반이 된다, 시적 범위에서 기속력 위반이 된다. 일반적인 처분은 그냥 처분 시 이전의 사유냐 이후의 사유냐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거부나 부작위 같은 경우는 재결시로 판단하기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어때요? 요 시점 이전 사유냐 이후 사유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기는 해요. 근데 기속력은 올해 나올 가능성은 좀 많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2번 위법성 판단 시기 밑에 보면 적극적 처분의 경우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위법 부당을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라는 것은 그 거부나 부작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법 부당한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기 때문에 재결시를 기준으로 위법 부당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청구 변경. 청구 기초가 변경이 없는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어요. 청구인은. 그러면은 그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 처분을 했을 때는 당연히 처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청구를 또 변경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피청구 행정청이 뭔가 처분을 변경했으면 당연히 그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니까 다시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는 것보단 그냥 청구를 변경하는 게 나으니까 청구를 변경시켜주는 거고요. 처분 변경이 없다면 청구 기초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는 있죠. 청구의 변경은 우리 입장에서 변경하는 거예요. 행정청 입장에서 변경하는 건 뭐예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한 2번 정도 문제가 나왔죠. 자, 그게 4번이에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자, 여기서도 볼게요. 똑같이. 만약에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에요. 자, 근데 이 처분의 사유가 뭐냐면은 갑이라는 애한테 갑이 뭐 14세예요. 14세 갑에게 주류 제공을 했다. 그럼 첫 번째 적발이면 2개월이니까 2개월로 바꿀까요? 주류 제공을 했다. 자, 그럼 이게 처분 사유죠. 그죠? 처분 사유잖아요. 그리고 영업정지 2개월을 했다. 처분인 거고요. 그러면 갑이라는 14세한테 주류 제공을 했다고? 그럼 제가 막 CCTV를 돌려보고 막 봐도 갑이라는 애한테 나는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어요. 없거든요, 아예. 그래가지고선 이상한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뭐 하고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행정청도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갑에게 주류 제공한 걸 뭐 입증할 게 뭐 좀 없다거나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유를 두는 거예요. 야, 너 을이라는 뭐 얘는 16세. 네가 하고 있는 그런 주에는 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는 업소인데 거기서 을이라는 미성년자를 고용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처분 사유를. 그러니까 영업정지 2개월 난 준 거야. 이렇게 사유를 추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처분, 호프집 사장은, 홍길동이라는 사장은 이거를 막 대비를 해가지고선 공격 방어 방법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을이라는 16세에게 뭐 16세를 고용했다 이런 게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뻥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분 사유를 함부로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을을 고용했다는 사실은 재결해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기각이 되니까 취소가 되겠죠?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을이라는 16세를 고용했다는 그 사정으로 다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또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라면, 정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라면, 그러면 이거를 그 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처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한다고 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야, 이런 무용한 방법이 반복이 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그거는 인정해 줘야지라고 이제 학설이 나오게 되면서 판례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은 갖춰야 돼요. 적어도 처분 이후에 있는 걸 뭐 사유를 어떻게 추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분 전에 있었던 사유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어떤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뭔데요? 우리가 보통 행정심판 뭐 이런 거는 자꾸 법으로 보잖아요. 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의 동일성, 법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냐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어떤 그 사안마다, 구체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어떤 사안이 아니라 그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을 해가지고선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랬을 때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의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기인해서 종합적 고려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작년 시험 문제잖아요. 작년은 물론 기속력에서 나왔는데, 자,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 행정청이 허가를 안 내준 이유가 법률상 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 내준 이유가. 근데 작년 문제가 아니고 원 판례대로 할게요. 작년 시험 문제가 아니라 원 판례대로. 근데 사실 법률상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법률적인 판단으로도 법률상 도로는 아니지만 진짜 통행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사실상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처분 사유를 추가한 거죠.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 개별 사안마다 봐서 사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럼 사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도로잖아요. 도로라는 동일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인정해 준 거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다. 그리고 도로라는 어떤 사정은 당연히 처분 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 문제는 뭐였어요? 작년 문제는 자, 그래서 원래 원칙의 판례는 여기다 쓸게요. 원칙의 판례는 자, 도로다. 그 이후로 이제 처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추가를 사실상의 어떤 도로다라는 거를 추가한 거죠.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하는 게 맞다, 괜찮다라고 했죠. 그죠? 괜찮다고 해서 여기서 재결해서 행정청이 이겼죠. 그러니까 기각이 된 거죠. 기각이 된 게 이제 기존의 원래 판례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는 뭐였냐면 자, 법률상 도로다. 그렇게 쭉 갔어요. 가가지고선
추가 변경을 안 했나 봐요. 이제 행정청이 추가 변경을 안 하니까 졌죠. 법률상 도로 아니잖아. 왜냐면 처분 사유가 법률상 도로다라고 했는데 법률상 도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진 거예요. 그래서 인용이 됐죠. 인용이 되면 뭐가 발생해요? 기속력이 발생하죠. 근데 행정청이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뭐예요? 법률상 도로라는 이유로 처분을 내렸는데 인용이 됐으니까 취소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처분을 하면서 뭐예요? 사실상 도로기 때문에 또 불어 라는 또 처분을 한 거죠.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행정청을 바보로 만든 거죠. 처분사유를 추가하지 않은.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가 기속력이라는 거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처분을 못 하잖아요. 기속력이라는 건 인용 재결을 받으면 그 점이 취소됐는데 에이 취소됐어? 내가 그럼 또 너한테 영업정지 할게. 또 취소됐어? 내가 그럼 또 같은 사유로 영업정지 할게. 그런 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정에서 동일인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처분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시 처분을 했죠. 그럼 이게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를 따져봐야겠네요. 법률상 도로다, 사실상 도로다. 이때 동일한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처분 사유 추가 변경처럼 똑같이 기사동이에요. 똑같은 이론이에요.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뭐예요? 사실에 착안해서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종합적인 고려해서 우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사동 동일한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분은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고 한 거죠. 이 처분은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이다라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했었으면 행정청이 이겼을 텐데 오히려. 그죠? 이때 안 하고 바보같이 나중에 이걸로 재처분을 해버리니까 기속력 위반으로 행정청은 더 바보가 된 거죠. 자, 그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에요. 그럼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가셔서 그 6페이지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란 건 심리 중에 당시에 삼았던 사유와 다른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거나 처분 근거 사유를 변경하는 거예요. 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자, 안 되죠. 그런데 그랬을 때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근데 반면에 인정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청구인의 심판 준비, 그러니까 청구인의 어떤 공격 방어권 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의 판례는 이 부분을 보시면 되죠. 당초의 처분의 근거에 삼은 것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당시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것과 기사동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 긍정하고 있어요. 그럼 인정 요건이라는 거는 기사동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기사동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서 쭉 가셔서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방가로 2번 처분 시에 존재했던 사유고요. 당연히 추가 변경은 그 심리 과정에서 변경해야 되는 거니까 재결 전까지, 재결 시까지 해야죠. 자, 넘어가셔서 자 15번까지 잠깐 읽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1번 의무의 이행 심판 인용 재결은 뭐예요?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처분 재결은 심판위원회가 그냥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처분 자체를 하는 거니까 효과가 형성이 돼버리죠. 심판위원회의 재결로. 그래서 형성 재결이에요. 형성 재결. 자,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은요. 야, 처분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해 라고 시켰기 때문에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행 재결이에요. 그 밑에 의의를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처분 재결, 뭔가 형성 재결의 효력을 갖는다, 성격을 갖는다, 처분 명령 재결, 우리가 이행 재결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말은 그 처분 명령 재결의 이행 재결의 성격을 갖는다 바로 밑에죠. 그러면 이행 재결을 했으면 처분 명령에 따라서 뭔가 처분을 해야죠. 그럼 어떤 처분을 해야 되냐고요. 그 밑에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뭐가 안 된다고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어야지 어떤 처분은 안 된다고요? 신청에 만족할 처분이 아니라고요. 신청에 만족할 처분은 신청했어? 만족은 무조건 허가잖아요.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은요. 신청했어? A 사유로 안 돼. 라고 해서 만약에 인용 재결이 됐다라고 하면 A 사유로 안 돼 중에 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안 돼가 중요한 거예요? A 사유가 중요한 거예요? 재결의 취지는 A라는 사유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라는 게 재결의 취지예요. 그죠? A 사유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재결의 심판위원회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B 사유로 안 돼.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냐 아니면은 신청에 만족할 처분이냐 전혀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는데 둘 중에 뭐를 해야 돼요? 둘 다 해도 되죠. 그건 심판위원회 마음이죠. 마음이지만 심판위원회가 처분 재결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많지 않아요. 다 처분 명령 재결을 내리죠. 왜요? 처분청의 처분 권한을 중요시해서요. 처분청의 처분 권한을 중요시해서. 그러니까 뭔가 재량적 행위면 지금처럼 처분청이 다른 사유로 또 불호를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분청의 처분 권한을 중요시해서 그래서 처분 명령 재결을 내리죠. 근데 이 말에는 어떤 예외가 있어요? 처분청의 처분 권한을 존중해서 처분 명령을 재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처분 재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 명령 재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정보 공개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인 경우, 자치권을 보장해야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런 문제, 그 사례가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건데 그 밑에 처분청의 처분 권한을 존중해서 처분 명령 재결을 내린다. 이렇게 쓰면은 얘는 뭐지? 하고 점수가 깎이겠죠. 그죠? 그건 처분청의 처분 권한을 존중한 게 아니라 처분 재결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처분 명령 재결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의 선택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처분청의 권한을 존중해서 원칙적으로 처분 명령 재결을 한다. 또한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분 명령 재결을 그냥 내려야 한다. 이렇게 답안지를 써주시면 되죠. 덧붙여 주시면 돼요. 양가라서 한번 처분 명령 재결은요. 기속행위라면은 그대로 해야죠. 일정 행위를 딱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재량행위라면요. 재량의 하자가 없는 행위를 하면 되겠죠. 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인용 재결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 재결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인용 재결이 뭐가 있어요? 변경 재결, 그 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 그리고 취소 재결 이렇게 있잖아요. 취소 명령 재결은 없죠. 1차 때도 많이 했으니까. 자, 취소 재결이나 변경 재결은 뭐예요? 형성 재결일 테고 변경 명령 재결은 이제 이행 재결이겠죠. 자, 사정 재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들어갈게요.